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들어?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그날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 자리에서 남편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가격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차린 생신상이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울려 퍼진 그 소리에 친척들은 시선을 돌렸고 시누이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만으로 3년 시댁의 현금 인출기로 살아온 며느리의 노력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전날 밤 우연히 들은 남편의 통화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5살 이현정입니다. 새벽 어스름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엌불이 켜지고 저는 미역을 물에 담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말순의 78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재혼 이후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 준비하는 생신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들은 남편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현정이 그 여자 통장에서 조금씩 빼내고 있어요. 눈치 못 채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매달 사라진 돈, 이유 없이 늘어난 대출,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전 악착같이 모았던 저축,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그리고 매달 받던 월급까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박미희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차린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해도 똑같네. 좀 더 정성껏 차릴 수는 없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집에서 며느리의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서 못 먹겠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에 이런 걸 내놓는다고?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니 저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박상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시선을 피했고 시누이 박미희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 헌신했지만 결국 저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붉어진 뺨을 감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의 굴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정의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내 잘못이야.
앞으로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겠어. 그 말에 남편이 맞장구 쳤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붉은 자국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컨실러를 덧발랐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제 3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자초한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되들면 되겠니? 앞으로는 더 조심해. 남편은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차려 앞에 놓아도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해는 적응하느라, 둘째 해는 시댁빚 갚느라, 셋째 해는 시누이의 사업 자금 대느라, 그리고 제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점심 무렵 고향 친구 김영숙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베테랑 법률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영숙이 제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정아, 내 얼굴이 왜 이래? 아, 이거 어제 실수로 부딪혔어. 괜찮아. 영숙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법률 사무장이야. 이런 상처 많이 봤어. 어제 시어머니 생신이었지? 무슨 일 있었구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손을 꽉 잡아주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내 돈도 다 썼어. 근데 어제 남편이 나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영숙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정아, 잘 들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폭행, 경제적 착취 다 기록해야 해. 증거? 무슨 증거? 통장 거래 내역, 폭행 상처 사진, 녹음 모든 거. 법은 증거를 믿어.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믿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3년 동안 쌓아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간히 적어둔 일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1,000만 원 대출, 3,000만 원 투자, 500만 원 생활비.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시누이의 결혼 자금, 남편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착취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였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영숙 말대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3년치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용지로 20장이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복잡한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광펜으로 표시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직접 인출한 기억이 없는 거래들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인출된 2,500만 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일주일만 빌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신우이 박미희의 이름이 수취인으로 찍힌 이체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메모란을 보니 투자금, 사업자금, 긴급 같은 단어들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이 다 미희 언니한테 갔네. 도대체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년 동안 빠져나간 돈을 합치니 2억이 넘었습니다. 제 결혼 전 저축, 부모님이 주신 결혼 자금, 그리고 매달 받던 월급까지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또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현정아,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석 달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자 붙여서 갚을게. 밥을 씹으며 물었습니다. 작년에 빌려간 2,500만 원은 언제 갚을 건데?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 타령이야? 내가 번 돈도 다 상철 덕분 아니니? 결혼하고 편하게 살면서 뭘 그리 따져?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잖아요. 제 월급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생활비로 썼지 뭐. 공짜로 먹고 자는 줄 알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라. 내가 매달 500만 원씩 줬는데도 부족했다는 거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1억의 빚쟁이가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내가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필체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서류를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잘 안 맞았지만 계속 찍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시어머니 최말순이었고 취득일자는 작년 봄이었습니다. 계약금 납부일을 확인하니 제가 신우이 미희에게 3천만 원을 이체한 날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날짜가 딱 하루 차이네. 내가 보낸 돈이 바로 다음 날 계약금으로 쓰인 거구나. 이 서류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가방을 원래대로 닫아두었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시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생각보다 심각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오늘 점심에 만나자. 다음 단계 준비해야 해.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년간 당한 것을 되갚아줄 시간이 왔습니다. 영숙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던 영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위조된 대출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정아,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명백한 사기야.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남편이 재혼이라는 거 알고 있었니? 재혼? 무슨 소리야? 상철 씨는 결혼 얘기할 때 전혀 그런 말 안 했는데. 영숙이 서류를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대출 서류 보증란 좀 봐.
여기 한소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관계가 전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미처 못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전 배우자? 그럼 남편이 결혼했던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잠깐, 내가 아는 동료 변호사가 이혼 전문이야. 공개된 판결문이라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영숙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동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편의 이혼 판결문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전처의 이름은 한소라, 결혼 기간은 3년, 이혼 사유는 표면상 성격 차이였지만 판결문 세부 내용에는 경제적 착취 및 가정 폭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너랑 결혼했네. 그것도 똑같은 수법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영숙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소라 씨 이후에도 한 명이 더 있었어. 김지영이라는 여자인데 약혼까지 갔다가 파혼했대. 역시 금전 문제로. 세 번째, 내가 세 번째였다는 거야.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첫사랑 같은 느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현정아, 이 전처 한소라 씨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증언해 줄 수도 있어. 어떻게 찾아? 연락처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볼게.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하면 가능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첫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극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뒤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기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사진을 더 넘겨봤습니다. 또 다른 여자와 찍은 약혼 사진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한소라와 이혼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사업처럼 하는 거구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사진첩을 제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어디 갔다 왔어? 요즘 자주 늦네. 엄마 집에 들렀다 왔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남편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영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소라의 연락처를 구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날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만나야 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영숙이 건넨 종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라의 번호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낯선 여자, 그것도 남편의 전처에게 연락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부하면 어쩌지?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한소라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현재 박상철 씨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순간 전화 너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한소라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죠?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네요. 혹시 저처럼 피해를 보신 걸까 싶어 연락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소라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 한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한소라였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 한소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3년이요. 한소라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USB,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당한 기록이에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믿었죠. 근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그 집안 전체가 한 통 속이더라고요.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제가 겪은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돈을 빼내는 수법, 폭력의 양상, 가스라이팅 방식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도하고 남편이 실행하고 시누이가 뒤처리를 하죠. 한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최말순 그 여자가 머리예요. 며느리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해요. 돈 다 빼먹고 나면 버리는 거죠.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한소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했죠. 근데 그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여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 사람들 이번엔 끝장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사실 당신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어요. 김지영이라고 약혼까지 했다가 다행히 파혼했나 보더라고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소라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동맹이 맺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의 가면을 벗길 때가 왔습니다. 3년간의 굴욕과 착취,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줄 시간이었습니다. 한소라와 만난 다음 날, 저는 영숙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소라가 준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 패턴이 똑같아. 결혼을 미끼로 한 금융 사기야. 제가 제 통장 내역과 한소라의 기록을 비교해 봤습니다.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늘려가는 수법, 투자나 사업을 빙자한 명목, 그리고 마지막엔 위조 서류까지. 정도면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부족해. 법원은 확실한 증거를 원해. 특히 이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정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일찍 들어와. 전화를 끊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숙이 조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녹음기 항상 가지고 다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 증거가 될 거야. 저녁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정아, 이번에 미희가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
카페 프랜차이즈인데 수익률이 보장된대. 우리 가족끼리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우이 박미희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초기 투자금만 5천만 원이면 돼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뭘 그렇게 고민해?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투자했던 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수익이 안 났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번엔 달라. 가방 속 녹음기가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혹시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신우이 미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준비 중이에요. 믿고 투자하면 돼요. 믿음만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우리가 남이야?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방으로 들어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압박, 서류 없는 투자 요구, 그리고 과거 투자 실패 인정까지. 다음 날 한소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소라가 충고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들이 더 압박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대신 미끼를 던져야 해요. 미끼요? 더 큰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피해자에서 사냥꾼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유인할 거예요. 한소라와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여자는 커피를 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녹음 파일 들어봤어요. 완벽해요. 특히 믿고 투자하라는 부분. 한소라가 칭찬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더 필요해요. 그들이 돈을 빼돌린 증거, 위조한 서류들, 그리고 가능하면 자백.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현정아,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두 사람은 함께 영숙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최말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최근 3년간 6채를 샀더라고. 그런데 최말순은 무직이야.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한소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들 돈이죠. 내 돈도 저기 있을 거예요. 영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동산들이 모두 박미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야. 미희가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 완벽한 시스템이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네요.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조사해보니 김지영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한소라 씨 다음 피해자인데 그녀는 운 좋게 결혼 전에 눈치채고 도망쳤대. 한소라가 놀랐습니다. 김지영 씨를 찾을 수 있나요? 이미 연락처를 구했어. 내일 만나기로 했어. 다음 날 세 사람은 김지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약혼식 일주일 전에 도망쳤어요. 우연히 상철 씨 핸드폰을 봤는데 엄마한테 보낸 문자가 있었거든요. 이번 건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먹잇감이라는 걸.
김지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어요. 약혼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들이에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박상철이 보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투자 좀 도와줘. 잠깐만 빌려주면 2배로 갚을게. 우리 결혼하면 다 내 거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다 돈 얘기더라고요. 약혼식 전에 이미 3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한소라가 김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들을 막을 수 있어요. 영숙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현정이 미끼를 던지고 그들이 움직이면 일망타진하는 거야.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서 큰 판을 벌일게요. 아버지 유산이 있다고 할 거예요. 한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4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각자 다른 시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뻔했지만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 뭉쳤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남기셨어요. 한 20억 정도.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낼 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희도 마침 놀러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래? 아버지가 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남기셨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남편은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 미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험금? 얼마나 되는데?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20억 정도예요. 아직 서류 처리 중이라 한 달 뒤에 나온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현정아. 그동안 고생했는데 다행이네. 근데 그 돈 어떻게 쓸 생각이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저축하려고요. 시누이 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냥 저축하면 아까워요. 요즘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좋은 물건 알아봐 드릴게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돈은 굴려야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야.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카페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건 이미 마감됐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했대.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미끼를 더 던졌습니다. 사실 이 말고도 아버지가 땅도 좀 남기셨어요. 경기도에 3만 평 정도, 약 18억 정도 값어치예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현정아, 우리가 가족인데 좋은 일은 같이 해야지. 그 땅 팔아서 같이 사업하자.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와줄게. 어떤 사업이요? 임대 사업이 좋아.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돼. 안정적이야. 시누이 미희가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험금이랑 합치면 38억. 작은 건물 하나는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이참에 우리 크게 한번 해보자.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순 없잖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 그래도 큰 돈인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널 속이겠어? 그게 아니라 큰 돈이라. 시어머니가 저를 달랬습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안심하고 맡기기만 해. 그날 밤 녹음 파일을 영숙에게 전송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본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우이 미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정아, 내가 다 알아봤어. 강남에 괜찮은 건물이 나왔대. 월세만 1,000만 원씩 들어온다더라. 서류를 살펴보는 척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는데 이미 시어머니 이름으로 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계약을 하셨어요? 가계약이야. 좋은 물건은 빨리 잡아야 해. 내가 돈만 넣으면 돼. 신우이 미희가 서류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건 위임장이에요. 서명만 하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위임장에는 모든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권한 위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포괄적인데요. 남편이 옆에서 압박했습니다. 뭘 그렇게 따져? 우리가 널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숙에게 문자를 보내는 척하며 실제로는 녹음을 켰습니다. 그럼 제 이름도 공동 명의로 올려주실 거죠?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면 돼. 일단 계약부터 해야지. 왜 나중이에요? 제 돈인데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신우이 미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부동산을 잘 알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일단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동 명의가 아니면 못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우리를 뭘로 보고 사기꾼이라도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야. 우리가 널 가족으로 대했는데 넌 아직도 우릴 못 믿니? 믿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 가족이면 다 내 거나 마찬가지지.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소라였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전화야.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소라가 왜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물건이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럼 어쩔 수 없죠. 제 돈인데 제가 결정할 권리는 있잖아요. 신우이 미희가 비웃었습니다. 언니도 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죠. 38억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즉시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소라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이상해요. 그건 예상했던 건데.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녹음 파일 받았어. 완벽해. 특히 가족이면 다 내 거라는 부분.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불안했지만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였습니다. 3년간의 굴욕과 착취, 모든 것을 되갚아줄 때가 왔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덫에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날,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미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와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언니 결정했어요? 건물 계약금 마감이 내일까지래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만 하다가 놓쳐요.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 보험금 받는 거 맞아? 왜 그래요? 아니, 너무 끌잖아. 돈이 없는 거 아니야?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온다니까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보험회사 연락처 줘봐. 내가 직접 확인할게. 왜 이래요? 제일인데. 제일?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제일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게 계속 미루기만 해요. 돈이 진짜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현정아, 너 설마 우릴 속이는 건 아니겠지? 속이다니요? 왜 그러세요? 그럼 증명해. 보험 서류라도 보여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숙이 준비해준 서류였습니다. 실제 보험 설계서였지만 날짜와 금액만 살짝 수정한 법적 효력 없는 가짜 서류였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자세히 보지 않고 금액만 확인했습니다. 여기요. 다음 주 월요일 입금 예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아 살펴봤습니다. 시누이 미희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네. 언니, 이거 그냥 썩힐 거예요? 남편이 저를 벽으로 몰았습니다. 월요일에 돈 받으면 바로 계약해. 알았어? 싫으면요? 남편의 표정이 무서워졌습니다. 싫어. 내가 감히?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소라였습니다. 받으려 하자 남편이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누구야? 화면을 보더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소라라는 이름이 떴거든요. 왜 내 핸드폰에 한소라가? 모르는 척했습니다. 한소라요? 제 대학 동창인데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전화를 가로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다행히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남편은 불안해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대학 동창? 정말? 네.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한소라와의 통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소라가 왜 남편과 통화를? 설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소라가 배신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뭔가 눈치챈 걸까? 아침이 되자 영숙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현정아, 큰일이야. 한소라가 연락이 안 돼.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계획했던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히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번 내 생일 때는 미안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 사람은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남편이 건배를 제안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정에 약해. 조금만 힘든 척하면 모든 걸 내주더라.
불쌍한 척만 잘하면 통장도 열어줄걸. 웃음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말순의 표정이 굳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조작이야. 이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가족이면 다 내 거나 마찬가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안심하고 맡기기만 해. 친척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 돈을 뺏으려고 한 거야? 시누이 미희가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소라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영숙과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도 왔어요. 우리 모두 증인으로 나설 거예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끼리 이야기할 시간이네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남편이 제 목을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숙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 현행범입니다. 증인이 수십 명이에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숙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목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가족이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남의 돈을 빼앗으면서요? 차가운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연행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시고요. 영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사기 공모, 횡령 혐의로요. 소환조사 나오셔야 할 겁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끌려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절대 용서 안 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절대로. 경찰차가 떠나고 연회장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칠순 잔치는 가족의 몰락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소라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받고 법정까지 가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목 진단서를 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경찰서에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정 씨죠? 저는 유튜브 채널 사건의 재구성 PD입니다. 오늘 칠순 잔치 사건 제보받았는데요. 망설였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한소라와 김지영도 함께였습니다. 현정 씨,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한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갈 거예요. 다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 김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언니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요. 돈줄로만 봤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것도 조직적인.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네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증거가 확실해서 빨리 진행될 겁니다. 피의자들 소환 조사하고 검찰 송치까지 한 달 정도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정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가족끼리. 가족이요?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도 3년을 살았잖아. 이렇게 끝내면 너도 손해야. 손해요? 이미 2억을 잃었는데 뭐가 더 손해죠?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없이 잘 살아봐라.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독한 욕설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사기당했던 돈의 일부를 되찾았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화면은 햇살이 쏟아지는 예쁜 카페 봄날을 비춥니다. 저는 사장님이 되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영숙과 한소라가 웃으며 들어옵니다. 어서 와요. 내 인생의 은인들. 새 여자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채웁니다. 창밖을 보며 독백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이현정으로 당당하게 살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